한동훈 전 장관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내일 본격 탓을 올립니다. 총선이 100일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여당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당장 한동훈 비대위가 마주한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시험 때는 민주당이 오는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이 될 텐데 앞서 나온 발언들부터 듣고 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 온다면 온다고 해도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 특검의 어떤 조건을 들어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자, 지금 예정대로 간다면은 오늘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텐데 일단 협상할 여지가 없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야당과 협상할 의지가 혹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이 예. 총선 후에 그 특검을 하는 것으로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본인의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용산의 입장은 뭐 확고한 것 같아요. 거부권. 이관섭 정책실장이 어제 KBS에서 나와서 이것은 선거용이다 못 박았기 때문에 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취임을 하면은 또 야당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권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지금 현재로서는 용산과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 스탠스가.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딱 이겁니다. 이것은 법은 뭐 예외가 없다. 이것은 원칙적이죠. 원칙론전이죠. 네. 그런데 이 법은 악법이다예요. 그리고 이 악법은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국회 절차는 그 표결에 붙여서 그것이 이제 다수당이 그것을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예. 거부권 행사를 하면 재의결 절차가 들어가죠.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하면은 법안이 그대로 확정이 되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총선 후에 한다고 해서 지금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그리고 용산에서도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총선 후에 한다고 이 악법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게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악법도 악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인식은 이것은 특검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를 한 80명 이상이 해서 뭐 석 달 동안 하고 81억 원을 들여서 수사를 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기소가 된다고 해도 재판에서 많이 나오면 벌금이고 예. 그전에 다른 사례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는데 그 많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이게 특검거리가 되느냐 이게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여건의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총선 후에 뭐 특검을 하고 이것도 대안은 지금 검토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특검거리가 되는지 이 부분도 좀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이 이른바 이 꽃놀이패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나쁠 게 없다는 건데 여기서 또 한 전 장관이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반론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뭐 꽃놀이패라고 할 건 아니고 이미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 그 공범들에 대한 이 판결문에서 그 계좌가 이용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실제 이 거래의 그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네. 통상적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렇게 수사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벌써 소환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만들어 상정했던 것이고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고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상정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권 행사를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 뭐 국민들이 그러한 국민의힘의 입장 또 대통령실의 입장을 어떻게 뭐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
그 야당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총선에 임박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예. 이미 이 검찰의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를 했었으면 되고 네. 국민의힘이 이걸 총선거용으로 민주당이 악용하는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었으면 지난번에 상정이 됐을 때 협의해서 적정하게 독소정해란 말이 그게 독소정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수상화를 통과시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걸 누가 끌고 온 거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예.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독소조항 얘기하셨는데 독소조항 부분 뭐 생중계되는 부분 수사 내용이 그리고 특검 추천을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이 예. 부분 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민주당은?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논의 여지가 예. 없다고 보고 예. 왜냐하면 이미 최진실 특검 때도 예. 뭐 문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시 제3당이 추천을 했었고요, 박영수 특검을. 예. 예, 예.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실시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피의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권력형 어떤 문제에 관련된 사건,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사건이면 예. 당연히 국민들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했었던 건데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만 그게 왜 독소 조항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거 사례들은 대부분 여야 합의가 있었고 이번 경우에는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지금 앞으로 일정상 결국은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국 전 예. 장관 등 수사할 때 사실은 그 수사 진행 사항을 공표 못하게 또 규칙도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그랬습니까?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총선 전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릇된 정보를 토대로해서 후보를 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해서 야당한테 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다음에 선거 국면에 이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초한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네. 4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충분히 그 이후에도 서로 간에 협상을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산해가지고 270일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특검이 꾸려지게 되면요. 20일 준비기간, 70일 수사기관, 30일 추가, 120일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딱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아요. 기소 여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 전부가 국민께 그릇된 어떤 정보만 주는 것이고 이것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보면 이미 이제 관련 사건이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김건희 이름이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공모, 관여, 지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로지 별지 그 범죄 목록에 뭐가 나오냐면 40개인가요? 10몇 개인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 김호수 유도군 해가지고요. 소위 말해 계좌가 이용당했다. 이것이 이 시세 조정이 이용당한 거지 시세 조정에 정확히 관여한 건지는 별지 목록을 보는 게 아니고 앞에 공소사실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 본문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판결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소장 변경한 적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에 11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말은 법 앞에 평등은 권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의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이미 전임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2년, 3년을 수사한 겁니다.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자, 조민씨 사건의 경우에는 결론을 늦게 낸다고 해가지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으로 또다시 수사를 받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관계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위헌적 요소까지 말씀해 주셨고 뭐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대통령실도 어제 참전을 했죠. 이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다. 이 주장, 이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흠집내기 그런 예상했던 반응이죠. 예상했던 반응이다. 예, 그리고 근데 한 전 장관이 사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그런 멘트들을 예. 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경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일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전 장관이
한 7분 정도의 그때 긴 브리핑을 한 이후에 그 다음 날 추측 기사가 막 나가니까 갑자기 입을 닫았거든요. 분명 어디선가 당신의 말이 좀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일단 다 추정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예.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견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사를 표시했고 이번엔 추측이 아니라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는 또 걸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이 특검법의 수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경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이미지, 장점이 공정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항의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항의하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공정의 이미지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신 분께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갖고 있는 고유의 가장 강한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그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보수 정권에 대한 그 우려가 결국 바로미터는 저는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 진영이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좀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바로미터가 보수 언론이라고 보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칼럼이나 계속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보수 언론이 지금 빨간 등을 켜기 시작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게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 그동안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가게 된 그 절차 경위도 거의 안 알려졌습니다. 네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2012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무슨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2012년에는 그때 갓 결혼했을 때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갓 결혼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1명의 전주들 중에서 돈을 댄 사람들 중에서 9명이 무혐의 됐습니다. 무혐의 된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게 경찰에서도 일단락 지었는데 그때 뉴스타파에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이걸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한 거예요. 네네. 고발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왜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도 들고 있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 아닌가, 봐주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고 있는 이유를 제가 취재해보니 그거는 분명해요. 뭐냐면은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2심 결과를 보고 나서 사건을 종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상황이 있는데 이걸 특검까지 해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절차를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예 이 특검거리가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께서 잘 홍보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밀린 거죠. 국민의힘이 여론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또 지적이 나오지만 이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경위와 법안의 내용을 다 따지게 되면은 저는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공세다 계속 이런 입장이신 거고 이 한동훈 비대위가 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또 주목이 됩니다. 이 한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 이 만남 가능성과 관련해 앞서 두 사람이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만납니까?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탈당 시점 예고가 돼 있습니다. 27일인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비대위 위원장으로는 내일 취임하고 두 사람 간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접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촉박하다. 26일 날 비대위 구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29일 날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 구성이 의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만나서 뭘 제안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지만 비대위 구성하고 그래도 뭔가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관상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고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당내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요. 징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와서
한동훈 전 장관 경쟁에서 본인의 어떤 당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느냐, 다음에 대선에서 유리한 경쟁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느냐, 어려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총선에서 만약에 의석을 많이 못 얻는 실패적 국면이 와야지만 본인의 정치 공간이 열리거든요. 당내에선. 그러니까 한동훈 지명자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만약에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은 잔류하고 싶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앞날을 위해서는 당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동훈 전 장관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당 밖에서 하다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수권적 정당을 하지 않고 그런 정치적인 앞으로의 향후 행보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탈당은 불가피하다. 저는 탈당을 그렇게 한다고 보시는 봅니다. 거군요. 탈당은 국민의힘이 안아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본인이 계획한 정치적 행보에 맞는 탈당인 것이죠. 따라서 한동훈 전 장관이 제안을 하든 안 하든 저는 탈당은 기정사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이 합류할지 여부에 또 주목이 되는데 천하 용인 가운데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 잔류를 선언했고요. 이기인 경기도 의원 외에는 아직 지금 신당 합류를 공언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힘이 빠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정무조정실장을 했던 김철건 씨는 또 같이 탈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큰 변수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탈당을 저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탈당을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안의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쓴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이고 이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 이준석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안에서 분란을 이렇게 주니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 밖으로 나오면은 개인 이준석에 대해서 그 과거에 뭐 상김씨처럼 이렇게 개인을 따라서 사람들을 쭉 따라 나와서 당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게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와서 당을 만들어도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 못 냅니다. 그 당을 만들기 어려워요. 지금 유일하게 바라는 게 위성정당, 그 비례대표용 정당인데 이거 선거법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25일 탈당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27일 그 탈당은 하겠지만 어떤 저 정치적으로 또 뭐 어떤 입지를 굳히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일부에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래도 뭐 정책 활동하기 전이라도 붙잡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면은 비대위원장으로서 1호 조치가 이준석 거라는 게 되거든요. 그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이제 좀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소한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는 거는 기정사실하고 실제 이제 신당을 만들었을 때 파괴력이 어떨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 봐야 되는 건데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 지금은 뭐 회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당의 동력도 상당히 상실돼 있고 뭐 단정 지을 수 없지만요. 27일 날 탈당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실 여권을 흔들 정도의 유력한 인사가 같이 정치적 결단을 하는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분명히 있죠.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는지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가 특검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었는데 이미 이제 그거는 끝난 이슈인데 지금 뭐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가 한동훈 비대위 요구받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서 안착하고 실제 지금의 여야 구도, 총선 구도가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승부를 해볼 수 있을 만큼 사실 성공적으로 비대위가 간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은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여전히 미지수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특검 또 공천 과정에서 좀 물갈이라든가 공천 학살로 비춰질 경우에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거든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쇄신이라는 것으로 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완벽한 윤석열 당을 위한 과정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결국에 지금 선거 구도를 반전시키는 어떤 유력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또 공간이 열릴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비대위원 인선도 잘 풀어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죠. 한동훈 전 장관 이 성탄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선 기준에 대해서 한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위원 인선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좀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현 전 장관은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강조를 했는데 일단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젊은 세대시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비대위원 인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에서 좀 그런 바람들을 불어줘야 야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세대 교체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길 바라는데요. 근데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뭐 7, 8, 9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하자라고 한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신구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구 조화 플러스 좀 쓴소리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성공적인 비대위로 평가받는 박근혜 비대위를 생각해 보면 김종인, 이준석이라는 신구 조화가 있었고 또 당 외에서는 이상동 교수, 당 안에서는 또 그 김세현 의원 이런 분들 쓴소리를 가감없이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2011년 그 이준석 비대위원의 등장 이후에 모든 정당의 비대위 혁신위에 다 청년 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떠올려 보면 누군가가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단순히 젊다고 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해서 가치와 생각까지 젊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인 비대위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아마 비대위를 구성할 때 세대 교체라는 측면도 중점적으로 볼 테지만 다른 한쪽에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은 아마도 탈여의도가 아닐까.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의도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좀 여의도의 사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방점으로 찍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그렇게 해야 그래도 너무 비여의도 사람들, 너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로만 구성했을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좀 개인기도 발휘할 수 있는 분들로 지금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대 간 융합 그리고 당 내외 인사들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지금 29일에 뭐 어느 정도 발표를 다 할 것 같은데 보안이 너무 철저해요.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신 인물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인적 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인적 풀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다 본인의 경험한 본인과 접촉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풀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알고 있는 사람만 뽑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다가 조화로운 비대위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세대 교체라는 것은 뭔가 혁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연륜이 있는 분도 들어와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존의 세대 교체만 이런 모토로 들어온 분들이 또 한 4년 이후에 세대 교체를 또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는 정치 교체를 모토로 하게 되면 그럼 보다 조화로운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꽤 볼 수 있는 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예상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치를 알기 때문에 정치를 교체할 수 있는 또 적임자일 수도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조화로운 비대위로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세대 교체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친윤 또 중진 희생론에도 다시 불이 붙긴 하거든요. 그러면 한 전 장관이 좀 강도 높게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강도 높게 물갈이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한 혁신위원장 시절에 강도 높은 물갈이를 요구를 했죠. 김기현 대표에게. 근데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양손에 떡을 쥐고 놓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그리고 울산 출마를 지금 다시 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인류한 혁신에서 요구한 것 중에 험지 출마나 불출마 중진들 지도부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등권을 준다고 했는데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졌다면은 그것을 발판으로 다시 그 비대위를 맡은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 정치권에 전혀 빚이 없어요. 빚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영남은 웬만한 지역은 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물갈이를 해도 전체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럼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영남권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영남권 물갈이를 해서 새로 바람을 일으키면 이게 수도권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를 맡으면서 아마 가장 그 벌벌 떨 수 있는 사람들이 영남의 중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동훈 이 비대위가 총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 대표 역할도 해야 돼요. 예. 그 점에서 저는 그 비대위원들을 아마 실력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력 있는 비대위원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있죠. 소수지만 여당이 하는 정책은 실천이고 야당이 다수지만 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는 바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저는 비대위원을 꾸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친윤계로 꼽혔던 이 박민식 국가보안부 장관은 총선 헌지 출마를 선언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아직 공식 확실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영등포을 김민석 의원 지역구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본인의 어떤 예. 자발적 의사가 로 해서 지금 결정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오히려 또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권의 대폭 물갈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그나마 승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인사입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가려고 했던 곳이 그나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가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박민식 전 장관은 본인이 어떤 선택지는 결국에 거기 있는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고 험지 출마하는 방식의 요구들이 당내외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남은 선택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여권 내 사정을 볼 때 이게 당을 위한 희생,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순수해 보이지는 않지만 긴장은 그래도 되십니까? 민주당 아무래도 쪽에서? 그게 그렇죠. 뭐 어쨌든 희생과 결단, 정책 명분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것은 뭐 민주당은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반대급부로 스스로 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와 별개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이제 긴장하고 준비해야 될 과제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일단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윤 대통령과 연초 회동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 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 비대위 체제 어떻게 꾸려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냥 단순한 회동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되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게 되면은 아마 단순히 그 이전까지 있었던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 안에서의 뭐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당정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내지는 당정 관계를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제시하기 위한 뭔가 한동훈 전 장관이 뭔가 어떤 이슈를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는 뭐 그런 모습도 연출을 하면서 아마 좀 다른 모습, 새로운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의 목소리,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도 민주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좀 더 나가서 예측을 해보면 한동훈 전 장관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 만나면서 야당 대표도 만나보시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통의 이미지도 한동훈 장관과의 그 회동을 통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원도 해줄 수 있구나라는 이미지까지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동이 아마 그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회동이 아니라 아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오가는 회동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이어서 다음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을 앞두고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이 한동훈 비대위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 들어보시죠. VMR 투아웃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초짜 대신 경험 있는 노련한 백전 노장을 대타로 내보냅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한가 봅니다. 국민의힘의 고마운 사람일지 민주당의 고마운 사람일지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뭐 무조건 고맙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전략이 좀 부족한 대통령에게 쓴소리가 가능한 사람이다라든지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기는 참 어려워요. 골리앗의 최대 실수는 다윗을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절대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동훈식 야구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후회 없이 휘두르면 그냥 삼진 아웃이죠 뭐. 그래서 한동훈식 야구는 그냥 삼진 아웃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자, 이게 평가 절하와 이 우려의 시선이 지금 혼재하는 건데 뭐 지금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속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나땡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쓰면 봅니다. 안 된다? 예. 구도상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적 평가적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 자체가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로 굳혀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이 대화에서 오고 가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비록 그것이 연출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같이 논의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실제 어떤 목소리를 낸다거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낸다고 하면 그게 총선까지 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인다고 하면 구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러한 것을 의도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미리 급하게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오르면서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이게 아니라 또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또 재편될 거란 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그런 그 구도가 맞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은 저희가 말로 표현하거나 뭐 덧붙이지 않아도 이거는 그 소위 말하면 수사를 주재했던 주무부처 장관 대 피고인 신분인 분으로 이렇게 딱 한 샷에 보면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전 장관의 등장이 민주당의 쇄신의 요구를 불을 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쇄신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총선에서 지는 거고요. 지금 한나땡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한나땡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쇄신파예요. 민주당 쇄신파가 한나땡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의 당권파가 쇄신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한나땡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반강제적으로 쇄신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현 당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지는 않을 거로 보고 분명히 뭔가 뭐 비대가 들었든 아니면 선대위형 비대위가 들었든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한나땡이 맞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온전히 치를 가능성보다는 비대위형 뭐 선대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준석 신당조차도 혹시 신당을 창당하도록 나중에 다시 합쳐지는 상황까지도 가정을 하고 민주당은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 될 거야. 한나땡, 한동훈 장관 비대위 잘 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다가는 나중에 혹시나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공적으로 이준석이 다시 돌아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보여왔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선제적 대응보다는 조금 안위, 지금의 그냥 위치만 좀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나중에 혹시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지금 그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가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로 볼 수 있다는 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 또 다른 이슈, 돈봉투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돈봉투 이슈 관련자들을 지금 일단은 당에서는 아무런 감점 요인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 구도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엄혹하게 우리 당내 일이지만 혹시나 나중에 다 해결된 이후에 당에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다 뭐 복권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좀 냉정하게 좀 잔인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너무 온정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조금의 성공,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기 시작할 때 민주당은
급속도로 저는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적격, 부적격 조치를 두고 그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냉혹하지만 냉정하게 조금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취임하고 이재명 대표와 언제 처음 만날지도 관심이에요. 보통 이제 당 대표전에 사실 비대위원장이 이 상대 당 대표를 찾아가는데 그런 모습이 먼저 연출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예방 차원에서 가기는 가죠. 예. 가긴 가는데 아마 예방 차원에서 오는 것을 그 이재명 대표가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는 오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사람이 해동을 하느냐 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또 어떤 현안을 놓고 해동을 하느냐인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것을. 그 전에도 김기현 대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본인은 영수회담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하겠다. 먼저 만나겠다. 예, 윤석열 대통령 먼저 만나겠다 계속했죠. 예. 지금도 그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특히 저 두 사람이 만약에 만나는 것이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뭐 국민에게 알려지면은 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법무부 장관, 그거 검사대, 피고인. 그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그 이재명 그 대표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연히 그것을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예. 제안을 하는데 성사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 이때 만나면 참석한다고 이루어지겠죠. 했죠. 그걸 만나면 이루어지는데 예.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곳에서도 어려울 것이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까지 당의 쇄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또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는데 민주당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이거를 공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사실 당은 늘 공천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계파별 갈등을 겪게 되는데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 있는 원칙과 상식 의원을 비롯해서 친명계에 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 그게 현실화되는 측면이라고 봤던 뭐 그 최성 전 고양시장 문제하고 김윤식 전 시장 문제가 그게 이제 우려가 현실화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전체적으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의 가점 부여라든가 일부 미세한 이 뭐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또 의도한 공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적어도 지금 이제 두 분의 뭐 김윤식 또 최성 시장 전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적격심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또 하필 비명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공천 관리에는 추후에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겠다는 부분을 사실 이런 원로분들이 이걸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만나셨을 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들을 당 내외에 좀 분명히 해주셔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우려 때문에 당이 혼란과 갈등으로 가는 상황은 좀 미리 차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난 어제 정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교회 성탄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시죠. 총리님 혹시 이낙연 대표님이랑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혹시 당내 통합 방안 관련해서 어떤 거 하셨을까요? 오늘은 정치 행사가 아니니까 시간이 없었고요. 이재명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럼 정 전 총리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비공개 자리에서 혹시 나누셨을까요? 없었어요. 다음 주에 새 총리님들 회동 조율하신다는 거 관련해서 혹시 정해진 거 있을까요? 그렇게 구체화된 얘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전 총리 3명의 회동 구체화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3명이 같은 날 각각 만남을 가진 데다가 또 회동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연대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이게 처음에 새 총리 연대설이 나왔던 것을 그 전제가 뭐였냐 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고 나머지 두 총리가 합류하는 그런 그림이 처음에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만드는 것보다는 잔류 쪽에 약간 무게를 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 안에서 잔류해서 새 총리 연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 총리 연대설과 지금 새 총리 연대설은 약간 그 결이 다르죠.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정성호 그 친명계 자장 정성호 의원이 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니까 뭐 수평선 넘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는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덮치는 쓰나미라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체제를. 이재명 쪽의 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쓰나미에서 휩쓸려 간다면은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지금 상당히 그 계속 그게 달하고 있고 쓰나미에서 밀려가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세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총리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게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세 분이 뭐 연대를 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극히 뭐 낮은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이 움직임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 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요. 근데 이 세 분의 전 총리께서 내용에는 아마 동의하고 찬성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신당, 뭐 탈당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두 전 총리께서는 그 정도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뭔가 방의 화합,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노력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어제 회동을 하시고 그 당 원로에 대해서 모욕 주고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고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런 보도가 나왔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세 번째 요구 사항이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전 당내 뭐 초선 의원들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당에서 그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당을 나갈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당에서 총리까지 하시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께 그런 수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혐오, 멸시, 조롱, 비아냥 이런 단어들을 쏟아낼 때 왜 당에 계신 당 구성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판장을 그때 돌렸어야죠. 그때 당 원로에 대해서 이런 비아냥, 이런 혐오의 단어를 멈춥시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매우 섭섭해하고 아쉬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민주가 다시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게 문제다. 그 두 분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포용해야 된다. 그렇죠. 다 안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할 줄 아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그 두 분의 태도도 방법론에 아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또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명의 전 총리의 움직임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